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를 정복한 9세기, 이 통일신라의 한 마을에서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사내 아이가 태어납니다. 바로 궁예였습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요, 궁예는 신라 제47대 헌안왕 혹은 48대 경문왕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궁예는요, 왕궁이 아닌 사가, 외갓집에서 태어납니다.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왕. 그런데 당장 그 아이를 죽여라. 지금 왕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아니, 대체 궁예의 아버지는 왜 이런 끔찍한 결정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붕 위에 흰 빛이 있어 마치 긴 무지개가 하늘로 뻗쳐오르는 것 같았다. 일관이 아르기를. 이 아이는 오가 거듭한 날에 출생하였고 나면서부터 이빨이 나고 또 햇빛이 이상하니 아마 장차 국가에 이롭지 못할 것입니다. 마땅히 이를 키우지 마십시오. 아이가 태어났다는 이 오가 거듭한 날은 언제일까요? 5월 5일 5월 뭐. 5일 뭐. 네. 어린이날. 중국 사기에는요, 5월 5일에 태어난 아이가 부모에게 해를 끼쳤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요, 태어난 날 하늘을 향해 흰빛이 뻗쳐오르는 현상도 평범하지 않다고 본 거죠. 게다가 평범한 아이와 달리 궁예는 태어날 때부터 이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거는 이 모든 것이 해롭다면서 궁예의 탄생을 불행한 징후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기록에 뭔가 의혹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임경 교수님, 여기서 궁예의 그 삶에 대한 첫 번째 미스터리가 나오죠? 예, 오늘 우리가 풀어볼 첫 번째 미스테리. 궁예의 탄생은 정말 불길한 징조였나? 일관이 말한 대로 궁예에 태어난 날과 날씨가 너무나 불길했던 것일까요? 이와 비교되는 또 다른 기록이 있거든요. 궁예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또 다른 한 명의 탄생 기록입니다. 보시죠. 신기한 광채와 자줏빛 기운이 집을 비치고 뜰에 가득 차서 형상이 교룡과 같았다. 용의 얼굴에 이마의 뼈는 해와 같이 윤기하였으며 세상을 건질 만한 도량이 있었다. 와. 앞서 봤던 궁예 탄생 기록과 좀 비슷한 부분들이 몇 군데 있죠. 네. 궁예가 태어난 날 흰빛이 하늘로 다 올라갔다. 네. 그런데 지금 저 기록에서 보이는 신기한 광채와 자줏빛 기운이 가득 차 있다. 그다음에 궁예는 이빨을 갖고 태어났다고 하는데 이 인물도 외모가 정말 범상치 않죠. 뼈도 이렇게 나와 있는 뭐 이런 건 비슷하잖아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고려를 세운 왕건입니다. 이렇게 궁예와 왕건 두 사람이 태어날 때 굉장히 신비로운 현상들이 벌어졌죠. 네. 그런데 왜 궁예의 탄생은 나라해롭고 불길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는 이 기록이 남겨진 삼국사기, 고려사 이 역사책들이 어떤 의도로 작성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삼국사기하고 고려사는 모두 그 사건이 일어난 당시 기록이 아닙니다. 먼저 삼국사기는 삼국이 모두 사라진 고려 시대에 편찬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왕건이 처음 고려를 건국할 때 라이벌인 궁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안 좋게. 안 좋게 쓰죠. 저 더러운 것들을 불로 모두 태워버려라! 그러니까 이게 궁예가 폭군이고 악한 사람이어야 그 왕건이 고려를 건국한 일이 정당한 일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궁예는 태어날 때부터 불길한 사람이다. 끼워 맞춰졌던 그런 기록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은 고려를 멸망시키고 세운 나라잖아요. 그런데 왜 왕건의 탄생을 긍정적으로 표현을 한 걸까요? 그러네. 그것도 좋은 질문입니다. 이 고려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학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던 조선 시대에 이제 편찬되었는데 그 역사를 편찬하는 목적은 이제 조선 건국을 합리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성계도 조선이라는 새로운 왕조를 만들고 왕건도 새로운 고려라는 왕조를 만들고 뭐 비슷한 약간의 그런 면이 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도 고려라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만들었지만 고려 건국의 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 조선 건국의 정당성도 강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려사를 보면 특히 이 건국부터 고려 전기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그 번성했던 모습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시선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고려 말을 보면 바로 이제 고려를 부정하고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강조해야 되니까 그 고려 후기 기록들은 이 부정적으로 기록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역사 기록으로 기술될 때 비슷한 현상도 정반대로 묘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갓나나의 궁예는요, 아버지에 의해 살해당할 위기에 놓이고 맙니다. 왕의 명령으로 궁예의 집을 찾아온 자객들은요, 순식간에 그 갓 태어난 아기인 궁예를 빼앗아 달아나죠. 우와. 그리고 높은 지붕에 올라가서 망설임 없이 궁예를 아래로 내던집니다. 자, 이후 궁예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 조나단 씨, 작은 별 잘 알고 계시죠? 네, 저 사실 이제 지붕에서 던져진 궁예가 네. 쏜쓸 틈 없이 추락하고 있었던 그때 궁예를 구해준 분이 계십니다. 맞아요. 바로 궁예 유모. 네, 유모가 이제 궁예를 도와주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유모 품에 안긴 궁예 얼굴은 피범벅이었어요. 알아요. 그건 알아요. 왜일까요? 아기를 받으려고 하다가 눈을 실수로 찔러가지고 그래서 안대를 맨날 끼고 그래서 그때부터 궁예가 한쪽 눈을 잃게 된 거죠. 자, 아버지가 죽이려 하는 궁예를 겨우 구한 유모는요, 피를 철철 흘리는 궁예를 품에 안고 필사적으로 도망치죠. 이후 어린 궁예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신분을 감추고 숨어 살게 됩니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궁예는요, 갑자기 유모와 살던 집을 떠나 절에 들어갑니다. 집을 떠나서 절로. 대체 왜 그랬을까요? 자라면서 자신의 신분을 알게 된 궁예는요, 혹시 궁예가 살아있다는 게 이 왕실에 알려지면 유모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겠다. 아예 세달사란 절에 들어가 승려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세달사에서 승려 생활하던 궁예가요, 891년 갑자기 절을 떠나 지금의 경기도 안성시 근처인 축주지방, 그곳의 호족 기원을 찾아갑니다. 정착했던 곳을 떠난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어렵죠. 대체 왜 그랬을까요? 기원을 마주한 궁예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장군의 수하가 되어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궁예가 스님이 아닌 군인의 길을 택한 겁니다. 와. 자, 그럼 궁예는 왜 스님이 아닌 군인의 길을 택했을까요? 당시 신라 왕실과 신라의 귀족들이 굉장히 부패한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 불만을 품은 이 스님 궁예는 직접 세상을 바꿔보자라는 결심이 선 거예요. 그런데 기원의 태도가 좀 이상해요. 자신의 부하가 된 궁예를요, 홀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궁예는 이제 기원을 찾아갈 때 절에서 함께했던 스님 몇몇과 이제 동행을 했는데 그 나름대로 큰 조직과 세력을 갖고 있던 기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세력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홀대를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1년 뒤
자, 기원의 수하로 생활하던 궁예는요, 죽주가 아닌 이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자, 바로 북원입니다. 이 북원은요, 지금의 강원도 원주시 일대예요. 자, 또 한 번 지금 궁예가 지내는 곳이 달라졌습니다. 그죠? 네. 북원의 도적 양길에게 투탁하였다. 이 투탁은 뭐냐면 남의 세력에 기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원의 푸대접, 이거 푸대접을 참지 못한 궁예가 양길 밑으로 다시 들어간 겁니다. 자, 당시 양길은요, 내륙의 국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큰 세력을 가진 대호족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궁예가 혼자 양길에게 찾아갔을까요? 이번에는 궁예가 기원의 수하 중 마음에 맞는 군사들, 이들과 함께 양길을 찾아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때 대호족 양길은 궁예를 반겼을까요? 양길이 그를 잘 대우하여 이를 위임하였다. 교수님 그러면 양길은 왜 궁예를 반긴 걸까요? 네, 양길은 기원하고는 이제 경쟁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아마 기원 휘하에 있던 궁예와 그 일행들을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궁예를 후한 대접으로 자기 사람으로 만든 것이고 또 중요하게 썼던 것이죠. 자, 그렇게 세력을 더 키우려는 양길의 정복 활동은 계속됐고요. 양길은 궁예를 믿고 군사 100여 명을 내려주기까지 합니다. 친구라! 자, 그렇게 북원 동쪽으로 정벌에 나선 궁예. 연이은 승리로 강원도 일대의 너른 땅을 점령합니다. 자, 그런데 궁예가 양길의 명령에 따라 지방의 여러 세력을 정벌하면서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곳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거죠. 네. 바로 영주의 부석사라는 절입니다. 부석사는요, 신라 최고 고승인 의상이 창원한 사찰인데요. 왕실의 보호를 받으면서 번영을 누리고 있었죠. 게다가 번영을 상징하던 이 부석사 벽에는요, 신라 왕의 초상도 딱하니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신라 왕의 초상을 본 궁예는 눈을 번뜩였습니다. 궁예가 신라 왕의 초상을 딱 보더니 칼을 뽑아 단칼에 베어버린 거예요. 네. 앞서도 얘기했지만 궁예는 신라 왕실에서 버려진 인물이잖아요. 네. 신라와 신라 왕실에 대한 분노가 누구보다 컸겠죠. 개인적인 감정의 표현도 아마 거기에 담겨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시 민심을 대하는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그 행동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궁예는 신라의 적개심을 갖고 있는 그런 무리들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 적개심을 자극해서 자신의 무리들을 단단하게 결속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 호족들 가운데서 극단적으로 반신라, 난 신라에 반대해 라는 그 반신라를 선언한 사람은 아직 없었거든요. 결국 신라 왕의 초상에 칼질을 한 행동, 바로 신라의 왕과 직접 맞서겠다는 출사표를 내던진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넘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선 넘은 거죠. 의도적으로. 맞아. 의도적으로. 자, 그렇게 동쪽으로 향하면서 연이어 승전보를 전한 궁예. 궁예는요, 결국 동해안 일대 요충지인 지금의 강원도 강릉 지역인 명주까지도 손에 넣게 됩니다. 심지어 이후에는요, 양길로부터 독립하고요, 어엿한 독자적인 호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당시에는 이 군사들이나 백성들이 궁예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사졸과 즐거움과 괴로움, 어려움과 편안함을 함께하였고, 상벌에 있어서는 공정히 하고
사사로움이 없었다. 사사로움이 없었다. 부패한 신라의 귀족들과 다르게 민심을 살피고 인품과 통솔력까지 뛰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따르고 싶은 리더, 그가 누구다? 네. 바로 궁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궁이는요, 백두대간 동쪽에서 이제 서쪽으로 영역을 넓히게 됩니다. 강원도 대부분을 점령하고요, 이제 경기도와 황해도 일부까지 점령하게 된 겁니다. 궁예의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예 이제는요, 겁을 먹은 호족들이 자진해서 땅을 바치고 복종하겠습니다 라면서 궁예를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요, 궁예의 인생을 바꿔줄 기회가 또 들어옵니다. 보시죠. 바로 지금의 이 개성 지역인 패서 지역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게다가 줄지어 투항하는 행렬 속에는요, 당시 이 송악을 주름잡고 있던 인물도 있었습니다. 패서 지역 중에서도 사실 그 당시 송악을 주름잡고 있던 대호족이죠. 왕건과 왕건의 아버지 왕융입니다. 왕융. 그 왕건의 집안 같은 경우는 이제 해상무역으로 대대로 큰 돈을 번 해상 호족 집안이에요. 네, 대대로 큰 돈을 벌고 있었고요. 특히 왕건 집안에서 만든 배에서는 말이 달릴 정도로 크고 튼튼하게 이걸 이제 배를 만드는 선박 제조 능력이 어마어마했던 집안인 거죠. 맞아요. 그리고 또 해상 전투 엄청 뛰어났겠죠? 잘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이 어마어마한 집안이 궁의 품으로 들어온 겁니다. 네. 야 근데 진짜 세력이 지금도 큰데 네. 이제는 막 해상까지 해가지고 어마어마해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901년 궁예는 자신을 따르는 군사와 백성들을 한데 모아놓고 이런 말을 하죠. 송악을 수도로 건국을 선포한다. 자, 임명 교수님, 여기서 두 번째 미스터리 생기죠? 네. 궁예는 왜 송악에서 나라를 세웠나? 궁예가 건국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그 실마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궁예가 패서 호적 세력을 통합하고 한강 유역을 차지한 때 이런 승승장구하는 궁예의 모습을 보고 배가 아픈 인물이 있었죠. 누굴까요? 양길? 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오. 양길의 입장에서는 궁예가 자신을 배신한 그런 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배신의 대가를 똑똑하게 치르게 하고 싶었겠죠. 당시 양길의 세력은 한강 중상류 지역에 포진하고 있었죠. 궁예가 한강 하류를 차지하게 되니까 양길이 궁예를 공격하려고 한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맞대기를 앞두고 있던 그때 결전의 시간은 다가왔소이다. 모두들 밖으로 나가 맡은 바 대열을 이끌도록 하시오. 예. 궁예가 먼저 공격하여 양길의 지역까지 흡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898년 이후에 궁예는 한반도 중부 지역을 통일한 최고의 실력자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궁예는 오랜 시간 품어왔던 건국의 꿈을 실현시키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당시 궁예는 근거지를 송악으로 옮긴 상황이었습니다. 송악은 나날이 번성했고 궁예는 패소호족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었죠. 여러분이 궁예라면 어디를 도읍으로 나라를 건국하겠습니까? 송악. 그래서 궁예는 송악을 도읍으로 나라를 건국한 것입니다. 게다가 패서 지역의 호족들은 반신라를 외치며 고구려 계승의식을 강하게 내세우곤 했었죠. 궁예는 이 점을 노리고 나라 이름이 바로 고려였습니다. 고려. 고구려 계승에서 맞습니다. 여러분이 패서 지역민이라면 이런 궁예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너무 좋죠. 우리의 바램을 이뤄주는 왕.
믿고 따를 수 있는 왕. 결국 궁예는 왜 송악에서 나라를 세웠나? 그 해답은 철저히 계산된 행동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처음 혈혈단신 절을 떠날 때만 해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승려였던 궁예. 그가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 약 10년. 와. 자, 그리고요, 이 후 고구려를 세운 궁예의 다음 목표 분명합니다. 바로 후삼국을 통일하고 한반도의 주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왕건을 비롯한 이 패서의 호족들은요, 온 힘을 다해서 이 궁예의 정복 전쟁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904년에는요, 궁예가 큰 결심을 하고요, 나라 이름을 바꿉니다. 나라 이름? 새로운 나라 이름은 마진. 마진은 동쪽의 큰 나라, 네. 대동방국이라는 뜻입니다. 궁예의 포부를 드러낸 이름이죠. 영토가 점점 확대되면서 신라 백제계 지역의 편입도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려, 즉 후고구려라는 국호는 신라나 백제계 지역의 호족이나 지역민들에게는 궁예를 따를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되어주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궁예는 모든 세력을 아우르기 위해서 국호를 더 큰 의미를 갖는 마진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시면 알겠지만 궁예가 굉장히 전략가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뜻을 계속 그렇죠.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한 번 궁예의 나라가 들썩들썩한 일이 벌어집니다. 904년 7월 궁예가 중대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청주 인호 천을 옮겨 철원성에 들이고 철원성을 서울로 삼았다. 그러니까 궁예가 청주에 터를 잡고 사던 처녀 가구를 강원도 철원으로 이주하도록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철원을 서울, 즉 새로운 수도로 삼겠다고 공표한 겁니다. 자, 여기서 궁예에 관련된 세 번째 미스터리 생깁니다. 미스터리 세 번째, 궁예는 왜 철원을 도부로 정했나? 궁예는 그 패서 호족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 호족들의 힘들도 같이 커졌겠죠. 점점 커지는 패서 호족 세력들은 이 왕이 된 궁예에게는 뭔가 이 걸림돌 같은 존재가 이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송악의 왕건 부자를 비롯하여 이런 고구려계 패서 호족들을 견제할 필요성이 이제 새로 생겼던 것이죠. 그리고 이 궁예가 과거 명주 지역에서 서쪽으로 진출해가는 과정에서 철원을 근거지로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원 지역은 이미 자신이 잘 알고 있었던 지역이었고, 또 철원이 갖고 있는 그 지리적, 전략적 또 장점도 있어요. 철원에서 시작해서 춘천, 홍천, 원주, 충주, 청주 이렇게 쭉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내륙을 관통하는 교통로가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신라하고 후백제 지역을 견제하기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전략적인 필요성이 생겼을 때 내륙을 통해서 출정하기 쉽게 철원이라는 그 도읍의 위치를 고려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